내년도 전망을 위해서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삼성증권의 이게 또 리서치 명가죠. 그렇죠. 네, 오현석 리서치 센터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일단 내년도 전망을 하러 나오셨잖아요. 네네.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 잠깐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약간 현인 같은 그런 맞아요. 느낌을 받았어요. 현자. 현자. 오늘 그러니까 차근차근히 좋은 말씀 해주실 거를 믿고요. 근데 센터장님 저희 방송은 처음 출연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예, 저희 방송 그냥 이렇게 편하게 네. 하시면 되고요. 아까 저희 1부 때 까부는 거 보셨죠? 예, 저희가 좀 까불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는 자료를 오기 전에 좀 봤는데요. 뭐 이런 말씀 좀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 똑같아서. 아 진짜로? 너무 똑같아서 이거는 좀 경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 오히려. 너무 똑같으면 이게 좀 안 되거든요. 마지막 장까지 제 생각과 너무 똑같은 거야. 그래서 저는 오늘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 숟가락 얹는 거 아니에요? 왜? 너무하네. 너무 저랑 완전 똑같아요. 선호 업종도 완전 너무 1번, 2번이 너무 똑같아서 아이, 이 이야기를 좀 그럼 조용히 하시고요. 네. 예, 너무 날로 먹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너무 좋은 내용들이 담겨 있어서 저는 오늘 굉장히 중립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센터님께서 자료를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한번 자료 한번 쭉 설명을 주시면서 저희가 중간중간에 질문을 드리는 형태로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제가 먼저 자료 보면서 간단하게 그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예, 지금 화면에 나와 있듯이 내년에 이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몇 가지 이 변수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가 상승에 대한 부분, 또 이에 연동해서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 관련된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최근에 이제 미국 주가하고 국내 주가가 디커플링이 된 이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는데 사실 이 디커플링은 지난 10년간 계속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우리의 이제 경기의 의존도나 주가의 흐름은 오히려 미국보다 중국 쪽에 많이 동조화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내년도 이제 중국 경제 이제 민감하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국내 쪽은 이제 기업 실적이 어느 정도 받쳐줄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 봐야 되는데 뭐 그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물가가 많이 올라와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게 단기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이 디맨드가 갑자기 올라오면서 가격이 좀 올라가는 부분, 또 공급망에 일부 병목이 생겨서 물가가 올라가는 이러한 부분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지만은 저는 조금 더 구조적인 부분에서 향후에 한 10년, 20년을 놓고 봤을 때 이게 이 인플레이션 시대로 바뀌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이 인플레이션 시대를 경험하신 분이 많지 않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러네요. 예, 이게 과거의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1970년대 후반까지 이 진행이 됐던 부분이고 1980년부터 거의 2020년까지 40년간은 중간에 이제 물가가 올라갔던 케이스가 있지만은 장기적으로 보면 물가가 안 올라갔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 물가가 구조적으로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진지하게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플레이션 경험하신 분은 센터장님뿐이 없어요. 맞습니다. 저희 예. 뭐 태어나기 전인 것 예, 같은데. 저도 이게 초등학교 때 이러한 부분을 좀 경험했던 국민학교 부분이고. 나오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예. 그 이후에는 사실은 이렇게 이 구조적으로 물가가 올라갔던 부분이 아닌데 저희 생각으로는 향후 10년, 20년에 보면 왜 인플레이션 시대가 올 수 있는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기존에는 정책의 헤게모니가 통화 정책이 지고 있었어요. 그죠? 네. 그래서 경기가 안 좋아지면 금리 낮추고 돈 많이 풀고 네. 또 경기가 좀 올라가면 금리 올리고 유동성이 좀 조이는 이러한 쪽의 정책이 이어졌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전 세계가 구조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불평등이라는 거죠. 그렇죠. 양극화, 불평등. 근데 이러한 부분은 통화정책으로 문제가 풀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돈만 많이 푼다라고 해서
일자리가 생기거나 아니면 소득이 올라간다 이러한 부분을 담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 웬만한 정책의 헤게모니는 재정으로 넘어가는 과정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재정 주도로 간다라는 거는 이전 지출을 하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정책의 큰 틀의 변화가 나오는 게 저희 생각으로는 구조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을 올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봐야 되는 부분은 고령화와 연관된 부분인데 많은 분들이 이제 고령화되면 은퇴했기 때문에 소비를 많이 않기 때문에 물가가 왜 올라가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인구가 줄기 때문에 은퇴자가 많다라는 거는 생산 인구가 감소하고 반대로 소비 인구가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 좀 봐야 될 것 같고 다음에 이제 지난 20년간은 세계화 통해 가지고 디플레이션이 많이 수출된다 이러한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러한 지정학적 갈등 아니면은 이러한 밸류체인에 이 바틀렉이 생기면서 전반적으로는 내재화하는 쪽으로 분명히 갈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 원가의 이 상승을 통해서 도매 물가가 이제 소매 물가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다음에 이제 또 친환경의 역설이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전 세계 국가가 웬만하면 2050년, 60년에는 탄소 중립하겠다. 네. 친환경의 세상이 오면은 상관이 없는데 친환경의 세상이 오기 전까지는 화석연료 쪽에서 주기적으로 페스티벌이 나올 그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파이낸셜 리프레션이라는 표현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될 수도 있지만은 과거에 이제 국가 부채가 높았을 때 이 네. 부채 어떻게 해결할 거냐. 기본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을 적절하게 만들면서 실질적인 부채의 가치를 줄이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네. 국가 부채가 많이 늘어났는데 국가 부채 어떻게 갚을 거냐? 성장이 아주 높게 나와서 부채를 갚을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재정을 아주 긴축으로 쓰면서 부채를 갚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부채를 헤어컷 하듯이 이 부채를 구조조정하면서 갚을 수도 있고. 아니면 모라토리움 선언할 수도 있는데 네.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네 가지 방법이 어느 하나를 가지고 일관성 있게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종의 금융억압처럼 실질금리는 낮게 유지하고 적정하게 기대 인플레이션을 만들면서 부채의 실질 가치를 줄이는 이러한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들이 같이 맞물리면 구조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고민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센터장님 일단은 너무 좋은 화두를 좀 던져 주셨는데요. 사실은 그 현재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 그 자체로도 그 뒤에 수많은 결과값들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요거는 약간 이제 제가 조금 반론적인 측면에서 질문을 좀 드리는 게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해하기 편할 것 같아요. 일단 전 지금 두 가지 질문 한번 좀 이 포인트에서 드려보고 싶은데 지금 마지막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가 경제학적으로 얘기하기에는 이제 인플레이션 텍스라는 부분을 지금 맞습니다.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가 세금을 걷는 형태와 마찬가지로 통화 가치를 떨어뜨려서 그 정부의 부채 부담을 이제 줄이는 걸 우리가 인플레이션 텍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여기 차트에서 보기에는 지금 1980년대 이전이 인플레이션 시대라고 해놓으셨고 지금 2020년부터 다시 인플레이션 시대라고 해놓으셨는데 80년대 이전은 보게 되면은 60년부터 이 낮았던 물가가 결국 80년 끝까지 올라갔거든요. 맞습니다. 특히 또 1970년대 초반에 제가 알기로는 오일 쇼크 1차, 2차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지금 2020년부터 요거를 인플레이션 시대의 개막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셨다는 얘기는 물가 상승률이 계속 고점을 치고 올라갈 거다라고 지금 보시는 건지 그거 하나 질문하고요. 두 번째는 그동안 흔히 말하는 디플레이션 환경을 일으켰던 요인들 중에서 이제 바뀐 것들 많이 주시긴 하셨는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게 흔히 말하는 우리가 아마존 효과, 네네. 유통의 혁신, 또 기술의 혁신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런 쪽들이 여전히 유효하지는 않은가? 그 두 가지 한번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질문 좋은 부분이고요. 먼저 첫 번째 질문은 그 지금의 최근에 물가 올라가는 거는
사실은 순환적인 요인하고 일시적인 요인이 많이 맞물렸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은 조금 더 구조적으로 장기간 갈 수 있다라는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시적 순환적으로 지금 물가 급등하는 부분은 제 생각에 내년 2분기 정도에는 이제 방향은 좀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아, 그럼 고점을 계속 치는 건 아니고?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2보 전진했다, 1보 후퇴했다, 2보 전진했다, 1보 후퇴했다 이러한 식으로 가면서 네. 인플레이션 쪽에 이 흐름이 일회성이 아니라 좀 구조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제 이러한 부분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여기에 그 몇 가지 그 요인들 말씀드린 부분도 이게 1, 2년만 반짝했다가 가라앉을 이러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호흡을 길게 놓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플랫폼 기업들의 아니면 하이텍 기업들을 통한 이 물가 이 완화에 대한 부분인데 최근에 우리가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공급망 병목이라는 거 아니면 차량용 이 반도체 쇼티지 이게 사실 비싼 게 아니거든요. 네. 근데 가만히 보시면 하이텍 쪽에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로텍이에요. 로 테크놀로지 쪽에서 이게 생산이나 아니면 이러한 부분에 차질이 생겼을 때는 전체가 움직이지 못하는 부분이 생기고 또 이러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러한 생산 기지를 외부에서 아웃소싱 할 게 아니라 내가 자국 내에서 둬야겠다라는 쪽으로 가면 자연스럽게 원가의 상승으로 반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과거와는 그래서 세계화가 후퇴되는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비용이 상승할 만한 개연성이 많이 올라갔다. 이러한 쪽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60년대, 70년대처럼 물가 상승률이 지금 고점을 계속 경신하는 게 아니라 네. 현재 높아진 물가가 다시 떨어지긴 좀 어렵고 높은 물가 상태가 상당 기간 유지될 거다. 이런 정도로 저희가 받아들이면 될까요? 지금 전망은? 자체가 높기 때문에 이거는 네. 좀 내년 2분기 이후부터는 누그러질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미국의 내년 연말 정도의 PCE 물가가 한 2.3% 정도 보니까 네. 지금 뭐 4%, 5%이 수준이 유지된다라고 볼 필요는 없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3에서 4% 정도의 물가가 평균적으로 나올 개연성도 있지 않겠는가. 이제 이러한 쪽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게 지금 아주 중요한 인플레이션은 화두여가지고. 굉장히 많은 논란거리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라서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장기적으로 물가가 상승할 거라는 의견은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예. 네. 뭐 다른 하우스 뷰도 들어봐도 이제 어느 정도 올랐다가 조금 떨어질 것이다라는 뷰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센터장님의 의견은 이제 지금은 굉장히 높고 내년 이제 하반기 되면 조금 떨어지겠지만 맞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의 시대가 올 것이다. 예. 그런 이야기로 정리를 좀 예. 해도 되겠죠. 예. 네. 저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말씀 못 끊네요. 아까 그 방송 들어오기 전에도 우스갯소리로 말씀했듯이 네. 채권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자주 이제 우스갯소리 표현했던 게 어제의 금리가 오늘의 금리보다 높다라는 이러한 표현을 많이 썼는데 예를 들면 구조적으로 인플레이션 시대로 간다면은 그 반대의 얘기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오늘의 네. 금리가 내일의 금리보다 낮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좀 함의를 갖는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저도 이제 그 가능성을 고민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앞으로 좀 면밀하게 좀 더 점검하고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좀 무서운 얘기네요. 예, 우리 일단 좀- 주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뭐 꼭 인플레라는 게 나쁜 건 아닐 거고 또 흔히 말하는 인플레의 수준에 따라서 또 맞습니다. 달라질 수 있으니까. 네네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래도 약간 좋은 인플레 쪽을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가장 이제 나쁘다라는 쪽으로 보려면은 사실은 경기가 침체되는 과정에서 물가가 올라가는 스태그플레이션 아니면 수요는 크게 올라오지 않는데 공급 쪽에서 쇼크가 올라오는 이러한 쪽 봐야 되는데 뭐 제가 생각하는 장기적인 그림은 그러한 뭐 쇼크나 아니면 스태그플레이션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적당한 인플레이션이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지가 되면 절대 나쁘다라고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다음 페이지, 다음 장표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밤에 나오는 거죠. 네. 9월 FOMC에서의 이 점도표상에서의 연준 위원들이 찍어놓은 이 향후에 이제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분인데, 얘네들은 이제 3, 6, 9, 12 요때 이제 연준의 이 멤버들이 향후 미래에 이제 금리의 수준에 대해서 이게 점도표상으로 올려놓지 않습니까? 근데 네. 지난 9월 기준에서 보면은 내년 같은 경우에 0.5회, 다음에 2023년 같은 경우에 3회, 그리고 2024년에 3회 정도로 해서 이 컨센서스가 연준 내에서 형성이 됐는데, 이제 내일 아침에 나오면 이 점도표상이 어떠한 식으로 바뀌었는지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는 중요한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좀 변수로 좀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얘기하는 시각은 내년에 0.5회에서 한 2에서 2.5회 정도로 올라갈 가능성이 이제 있는 쪽으로 바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 어떠한 식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지 뭐 이 부분을 좀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센터장님 아까 초반에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인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일단 던져놓고 하신 걸로 봐서는 일단 현재 이 점도표 상에서 보면 그 롱텀 레이트가 2.5%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제가 전직도 채권 애널리스트 맞습니다. 출신이잖아요. 예. 근데 제가 연준의 점도표 장기 전망치가 한 번도 맞은 적을 본 적이 맞습니다. 없어요. 예, 예. 왜냐하면 늘 항상 롱런은 저 정도였지만 저 수준까지 가다가 뭔가 무슨 일이 생기고 네. 경제가 안 좋아져서 항상 거기까지 못 미치고 금리가 다시 인하 사이클로 전환이 됐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일단 말씀 주신 것처럼 인플레이션 환경이 장기화된다고 한다면 요번에는 저 롱거런 수준까지도 연준의 기준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을 센터님 일단 높게 보시는 쪽으로 이해도 될까요? 이게 말 그대로 이게 단기가 아니고 중장기의 이 중립금리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좀 더 긴 시각으로 보면 충분히 기준금리가 이 수준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봐야 되는 거고요. 네. 또 이게 연준의 이 기준 중립금리의 장기 트렌드를 보면 이게 계속 그동안 떨어져 떨어지고 왔거든요. 있죠. 예전에는 네. 5%였다, 뭐 4.5, 3.5, 2.5까지 떨어졌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인플레 환경에 변화가 생기거나 아니면은 다른 또 물가 상승을 유발할 만한 요인들이 같이 올라오면 이 장기 이 중립금리의 레벨도 좀 분명히 변화가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럼 미국 쪽은 전체적으로 모멘텀을 조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신 것 같은데 네. 앞서서 이제 우리나라는 최근에 미국하고 디커플링된 이유가 이제 중국 쪽에 대한 영향력이 커졌다고 말씀을 주신 네네. 것 같은데 중국 쪽 모멘텀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중국은 전반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인 건 분명하거든요. 뭐 다 시장 보면서 경험도 해보고 또 주가가 이미 이러한 부분을 많이 이제 반영한 부분도 있는데 지금 뭐 중국의 리스크는 여러 개가 다 같이 맞물려 있거든요. 첫 번째는 정책의 큰 틀이 바뀐 거죠. 공동부유라고. 이게 등소평 이후에 선불론을 계속 그 정책의 메인 흐름으로 잡았던 부분이고 선불론은 말 그대로 다 같이 부자가 안 되니 먼저 빨리 부자가 많이 생기면 나도 따라가면서 부자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그래서 선후 가리지 말고 먼저 부자 되는 사람을 많이 만들자라는 게 선불론이었다라고 보면 네. 지금의 공동부유는 이게 뭐 과거로 회귀한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은 마오쩌둥의 정책의 첫 번째 중요한 틀이 공부론이었지 않습니까? 네. 다 같이 잘 먹고 잘 사자. 근데 그 당시의 흐름은 사후적으로 봤더니 공동 부유하자라고 했었는데 이게 공동 빈곤으로 갔던 과거의 케이스가 있던 거죠. 근데 지금의 이제 시진핑 정부하에서는 큰 틀이 바뀌었는데 이게 이제 지금의 시대적인 환경에서 얼마나 잘 워킹이 될지는 향후에 좀 보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한 과정 하에서 이 플랫폼 기업이나 아니면 여타 여러 중국의 성장을 주도하는 이러한 업종과 대표 기업에 대해서 규제가 이게 일순간에 들어가면서 불확실성이 커진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헝다를 비롯한 그 부동산 관련된 쪽에 리스크가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정부의 정책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유동성을 억제하는 이러한 부분이 다 같이 맞물리면서 중국 경제가 지금 빠르게 냉각이 되는 부분이고 이러한 부분이 또 시장에 이제 많은 영향 미쳤다라고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내년도에 중국 경제가 연간 5.5% 정도 성장하는 게 컨센서스로 잡혀 있습니다. 근데 지금과 같은 속도로 경기가 하강을 하면 내년도에 성장이 5% 이하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중국 경제에 대해서 연착륙하는 그림이 아니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 하드랜딩 하는 그림으로 갈 수가 있고 또 이러한 중국 경제가 빠르게 둔화되면 전반적인 이머징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내년도에는 이머징 시장 전체에 영향을 좀 미칠 그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러한 정도로 경기가 하강하는데 중국 정부가 손 놓고 있겠는가라고 보면 또 그 판단은 맞지 않는 거죠. 결국은 이러한 식으로 빨리 경기가 하강하면 중국 정부는 이제 부양 쪽으로 정책이 선회될 거고 최근에 뭐 지준율 인하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데 시장에서의 관심은 정책이 과연 언제 나올 거냐 이제 이 부분에 관심이 모아졌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저희 생각으로는 그 정책이 언제 나올 거냐 무조건 동계올림픽 이후에 나온다라는 거죠. 내년 2월인 거죠? 예, 올림픽이? 그 이후에 나온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위드 코로나 했다가 최근에 확진자 수가 많이 올라가면서 다시 이제 거리두기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 상황이지만은 중국은 위드라는 단어가 나온 적이 없어요. 그냥 다 제로 코로나, 네. 제로 코로나였던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중국은 웬만하면 다 지금 락다운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기업이건 개인의 가게건 이 액티비티 자체가 지금은 많이 올라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요. 두 번째는 또 올림픽 때문에 이 동절계 난방 수요나 아니면 제조업체 이런 가동률에 대해서도 타이트하게 현재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조업 쪽의 생산 자체도 이게 크게 올라오지 못할 만한 상황으로 현재 계속 눌려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올림픽 이후에 또 3월 양해 나오는 시점에 이러한 부분에서 의미 있는 부양 정책이 나오면 지금의 이제 하드랜딩에 대한 우려감이 좀 많이 해소가 되고 성장에 대한 이 리스크가 좀 완화가 되면 시장이 새롭게 좀 변곡점을 찾을 만한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양책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재정 정책이 있고 통화 정책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어느 쪽으로 보고 계신가요?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처음에 들어갔을 때 이제 인플레 시대가 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인플레 시대에 통화를 완화적으로 간다. 그러면 지금 중국도 물가가 낮은 상황, 물론 이제 생산자 물가는 많이 통제가 되고 있지만, 소비자 물가는 통제가 되고 있지만 생산자 물가는 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거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 작년에 다 완화적인 통화 정책 쓸 때 중국 혼자 긴축 써가지고 지금 경제가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서로 거꾸로 가면 저희가 앞전 시간에 터키 이야기도 좀 했는데 터키 리라가 박살난 이유도 이제 반대로 금리 내리면서 그런 건데 이제 중국도 이제 동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전반적으로 모든 국가는 아니죠. 모든 국가는 아닌데 이제 긴축을 시작하는 국가들이 많아지는 시점에 중국 혼자서 그걸 할 수 있겠느냐라는 의문도 저는 살짝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정책은 어느 방향으로 좀 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인플레이션 시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봅시다라고 네네. 말씀드린 게 너무 이게 뭐 올해, 내년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네. 제가 아까 구조적인 부분하고 순환적인 부분은 좀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 바틀렉 생기고 디맨드가 확 올라오고 이러한 과정에서 또 기저효과에 따른 인플레이션의 물가의 수치가 올라가고 이러한 부분은 내년에는 올해만큼 리스크가 올라온다라고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내년도에 주요 국가가 정책을 쓰는 과정에서 뭐 그 리스크 때문에 유동성을 풀어야 되는데 못 푸는 이러한 쪽으로 갈 가능성은 많지 않은 것 같고요. 다음에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 정책들이 같이 맞물리는데 기본적으로는 통화하고 재정이 다 같이 맞물린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저희가 항상 이 중국을 볼 때 가장 민감하게 보는 게 크레딧 사이클이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의 이 자산 가격의 흐름이나 경기의 이 리커버리 나오는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크레딧의 공급이 올라오는 그 사이클에
이 시장도 반응이 좋고, 다음에 경기의 흐름도 타는 이러한 쪽으로 가기 때문에 핵심은 결국은 이 크레딧을 그러니까 대출을 얼마나 잡지 않고 풀어주느냐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거는 지준율 인하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은행의 이 대출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 거는 또 지준율 인하하는 거하고는 별개로 가는 그림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얼마나 신용 공급을 탄력적으로 늘려줄 수 있는지 이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좀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러한 크레딧 부분에서 의미 있게 도는 모습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동계올림픽 이후에는 이러한 부분에서 변화가 분명히 나올 거고 그게 나오면 중국 쪽의 사이클에 의미 있는 변곡점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이 헝다를 비롯한 이 부동산 개발 기업들이 이게 도미노로 다 이 디폴트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 과정에서 부동산에 어떠한 식으로 이렇게 소프트 랜딩 시켜줄 수 있는지 이제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 이거는 대략 방향은 잡혀진 거죠. 왜냐하면 구조조정하고 거의 국유화하는 쪽으로 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게 개별 기업 측면에서는 디폴트에 대한 리스크는 가중될 수 있지만은 이게 전반적인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그러한 그 가능성 자체는 크지 않다라고 저는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 쪽도 경기 모멘텀은 좋지 않은데 그렇기에 역설적으로 오히려 이 정부의 정책 대응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조금 투자 관점에서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뭐 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올해는 이게 차별화가 많이 진행이 된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미국만 유일하게 승자고 웬만한 시장은 다 이 패자의 위치에 놓여 있는데 내년을 놓고 보면 미국은 뭐 그동안 계속 시장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내년에 금리 인상이라는 변수를 어떻게 극복할지 이 부분 잘 봐야 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이 내년도의 시장의 업사이드 폭 자체가 올해만큼 올라온다라고 보기에는 분명히 무리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이제 홍콩이나 MSCI 차이나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뭐 거의 이 패자 중에서도 최밑단에 위치할 정도로 시장이 많이 이 디프레스 된 상황이기 때문에 트리거가 나왔을 때 가격에 반응하는 속도는 훨씬 더 강할 이 여지가 있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조금 더 중도의 시각을 가지면서 너무 한쪽으로 쏠릴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뭐 그러한 부분 내년 시장 보면서 같이 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관련해서는 저 요거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은 그 우리나라에서 뭐 중국 투자를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진 않아요. 저희 뭐 해외 주식 투자하시는 분도 어쨌든 이제 미국하고 유럽 쪽 네네.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중국 관련해서 투자를 많이 하는 게 이제 홍콩 시장 쪽. 네. 근데 최근에 홍콩 그 항생 지수도 그렇고 뭐 전체적으로 테크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이 흔히 말하는 그 중국 정부의 뭐 과도하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걔네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체제를 지키기 위한 그런 보호 본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규제가 강화되면서 테크 기업들의 전반적인 모멘텀이 확 떨어져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리스크는 뭐 내년에도 계속 된다라고 봐야 되지 않나요? 그게 지금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 플랫폼 기업이 고성장하다가 정부가 규제가 들어오고 다음에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차단하면 이게 갑자기 고성장 산업에서 규제 산업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은 통신이나 유틸리티하고 뭐가 차이가 있냐? 이게 다 규제받고 가격에 대해서 다 누르는 이러한 부분에 그러한 동일한 효과를 지금 플랫폼 기업에 적용하면 이 기업의 밸류에이션 멀티플도 리레이팅보다는 디레이팅 될 가능성이 많고 다음에 성장하는 쪽에 대해서 정부가 다 이 방향을 잡고 또 정부하고 같이 부분적으로 국유화가 되는 그림으로 가면 예전만큼의 고성장에 대한 프리미엄은 분명히 빠져야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주가를 보면 거의 그러한 성장에 대한 프리미엄은 많이 이제 빠졌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지금은 중국 정부가 그러한 고성장하는 대표 기업에 대해서 규제를 가할 때 이게 방향성도 좀 애매하고 시기도 좀 애매하고 갑자기
내년에 뭐 신규 앱 오픈하지 말라 해서 텐센트가 확 주가가 빠지고 뭐 이러한 식으로 이게 우후죽순으로 갑자기 규제의 방망이가 사정없이 도니까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무조건 이 주식은 회피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지금 중국 정부가 그러한 식으로 이 불규칙적으로 규제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지금 내부적으로는 반독점법에 대한 수정안을 지금 제도화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수정 법안이 공표가 된다라는 얘기는 그동안에는 이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았는데 이제 법률적인 테두리 안에서 제도적으로 규제하겠다라는 부분이고 그게 투명성이 올라가면 이미 주가는 그러한 리스크를 이미 프라이싱이 됐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러한 플랫폼 기업들은 그 반독점법 수정안이 공표가 되면 오히려 시장은 그동안에 쌓여있는 많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 이제 이러한 쪽으로 역발상 쪽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게 좀 트리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켓 전체는 3월에 양회에서 의미 있는 부양책이 나오는지 이게 내년도에 중국 시장 볼 때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홍콩 H에 있는 이 고성장하는 이런 기업들의 이 트리거는 결국은 법안이 나와줘야 된다. 이제 이러한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이야기를 좀 해보죠. 지금 기업 실적 우리나라 주가가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도 내년에 실적 전망치가 조금 떨어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 내용을 좀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내년 우리나라 기업들 실적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내년도에 실적 전망치가 자꾸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 준비한 슬라이드의 테이블을 보시면은 이게 아직까지 뭐 다 컨센서스고 전망치로 보셔야 되는데 네. 2021년 올해죠. 아직 4분기 실적이 발표되지 않았지만 영업이익이 235조 정도로 보는 겁니다. 작년 대비해서 올해 영업이익은 한 65% 정도 증가했는데 내년도에 영업이익 얼마로 보는가 이 컨센서스로 체크해 보니까 254조 나오고 있어요. 와. 근데 그러면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에 영업이익은 8% 정도 증가합니다. 현재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측에 있는 차트 보시면은 영업이익이 됐건 순이익이 됐건 이 시시각각의 전망치의 변화를 보면 이 전망치가 이제 눈높이가 자꾸 떨어지고 있는 거죠. 이제 이러한 쪽으로 가면 실제 내년도에 실적을 까보면은 영업이익이 올해 대비 8% 증가하는 게 아니고 4% 증가해요, 3% 증가해요 이러다가 내년하고 올해 대비 내년에 영업이익이 그냥 제로 성장이에요. 이러한 쪽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은 올해보다 내년이 둔화가 된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거죠. 그죠? 제가 이제 그 주식시장에서 그동안 쭉 리서치하면서 쉽게 보면 주식시장은 크게 보면 세 가지 돈이 움직이는 시장으로 보시면 돼요. 네. 세 가지. 세 가지 돈. 예. 첫 번째는 주식시장으로 돈이 많이 들어오면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네. 그죠? 돈이 많이 들어오면 주식의 수요가 늘어나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게 당연한 거죠. 그게 첫 번째 돈이고. 네. 두 번째 돈은 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주가는 올라가요. 그죠? 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그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네. 마지막 세 번째 돈은 주주에게 배당을 많이 주면 재투자. 예, 주주에게 돈 배당을 많이 주면 주주는 주식 팔 이유가 없는 거죠. 그죠? 웬만큼 주가가 많이 부러지지 않으면 내가 배당으로 많이 수익이 생기면 웬만하면 주식을 팔 만한 이유가 안 생기니까 그러면 주식 파는 사람이 많지가 않으니까 주가가 부러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우스갯소리로 제가 돈이라고 하거든요. 네. 주식시장으로 돈이 들어와서 주가가 올라가고 또 기업이 돈 벌어서 주가가 올라가고 주주에게 돈 많이 주면 주가가 올라간다. 이 세 가지 얘기하는데 주주에게 배당으로 주는 돈은 이게 하루아침에 많이 줄 수 없거든요. 이 배당 정책의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올해 예를 들면 배당 수익률 10% 줬다가 내년에 돈 못 번다고 해서 갑자기 배당 수익률 1% 주면 주주들은 웬만하면 그 주식 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배당에 대한 정책은 예전보다 훨씬 많이 좋아졌지만은 이게 하루아침에 좋아질 수는 없는 거죠. 네. 이건 좀 구조적으로 봐야 되는 거고 이 사이클상의 주가의 이 불이냐 배어냐는 이 두 가지 돈이 좌우하는 거죠. 주식시장으로 돈이 들어오거나 기업이 돈 버는 거. 근데 코로나 이후에 지금 이 흐름을 보면
작년에는 주식시장으로 돈이 많이 들어와서 주가가 올라갔어요. 기업이 돈 많이 벌어서 주가가 올라간 게 아니고 작년에는 동학개미가 제로금리 되고 주가가 갑자기 이게 급락을 해버리니까 가격 매력이 생기면서 개인들이 돈을 많이 싸가지고 와서 주식을 사면서 주가가 올라갔으니까 작년에 시장의 성격은 강세장인데 금융장세나 유동성 장세로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게 올해 1월 중에 3,270까지 간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동성 장세는 거기가 피크를 쳤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기업이 이 실적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서 이 올라가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네. 올해 시장의 성격은 철저하게 보면 실적 장세의 성격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게 팬데믹 이후에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올해 실적이 좋은 거를 선제적으로 프라이싱을 많이 시키다 보니까 그 3,270을 연초에 고점 치고 올해 최고치는 3,300 잠깐 넘은 게 최고치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올해 실적 장세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 장세에서 워낙 많이 들어와서 주가가 인덱스가 거의 더블이 1,500에서 3,000까지 가는 이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올해 실적 장세 같은 경우에는 거의 플랫하게 움직였다.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럼 내년에는 기업이 돈도 많이 못 벌 것 같고 역실적 다음에 장세. 한국은행은 금리 올리고 네. 이러면 내년에 시장의 성격은 어떨 거냐.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는 역금융 장세로 갈 가능성이 훨씬 커진 거죠. 그죠? 실적도 조금 둔화되고 예. 실적이 둔화되지 않더라도 실적은 그냥 제자리 걸음으로 갈 개연성이 높고 다음에 한국은행은 금리 올리고 미국의 연준도 금리 인상 사이클이 들어가면 주식시장으로 돈 안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웬만하면 빠질 개연성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시장이 내년에 아주 이제 버거운 이 흐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마켓 전체를 사는 접근보다는 철저하게 섹터나 아니면 이제 종목을 보는 쪽으로 가시는 이러한 대응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 연장선에서 이제 섹터별로 실적을 한번 전망을 해보면은 섹터 간의 희비가 이제 많이 엇갈리는 거죠. 차별화가 심하겠네요.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실적이 다 부러진 상황에서 올해는 이게 디맨드가 확 올라오고 그러한 과정에서 실적이 웬만하면은 다 이제 정도의 차이가 있지 기업 실적은 다 회복이 됩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너스 성장하는 쪽도 있고 또 올해 워낙 좋았으니까. 네, 플러스 쪽으로 가는 쪽도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소재 같은 경우에는 역성장 또 금융 같은 경우에는 올해 워낙 기업들의 실적이 좋다 보니까 내년 실적이 절대치는 나쁘지 않지만은 올해 대비 내년에 증감률로 보시면은 그냥 플랫 정도에 그치는 거죠.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 4.4% 정도 증가하니까 실적의 절대 규모 측면에서 보면은 올해 대비해서 내년의 실적은 그냥 소소합니다. 이제 이 정도밖에 말씀을 못 드리는 거죠. 반면에 산업재, 자동차, 미디어 엔터 이러한 쪽은 올해 대비해서 영업이익 증가가 높게 나오니까 예를 들면 이러한 쪽으로 해서 실적이 차별화되는 과정에서 나는 어떠한 섹터의 비중을 좀 늘리고 어떠한 스타일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고민을 훨씬 더 많이 좀 하시는 그러한 그 시장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선생님 요거 하나 좀 우문일 수도 있는데 네네. 이 영업이익 전망치는 지금 이제 애널리스트들 추정치로 뽑으신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과거에 어땠는지 궁금해요. 이제 이렇게 섹터별로 어느 섹터는 이익 전망치가 높아지는 섹터가 있고 낮아지는 섹터가 있는데 사실은 애널리스트 전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또 시장에 이렇게 반영이 됐을 수 있을 텐데 실질적으로 그 다음 해에 가서 이렇게 맞춰보면 실제로 이익 전망치가 상향되는 그 섹터가 더 아웃퍼폼 했는지 아니면 오히려 이제 이게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다 선반영돼서 실제 그 한 해를 놓고 보면 또 거꾸로 갔는지 혹시 과거의 요런 전망치와 실제 주가의 네. 퍼포먼스 예. 간의 관계를 좀 알 수 있을까요?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게 일견 설득력도 있고 또 그러한 케이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자동차가
내년에 올해 대비 15% 정도 이익 성장이 나온다라고 해서 이 부분은 이미 주가의 프라이싱이 됐을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내년도 1분기 실적가하고 2분기 실적 갔는데 연간으로 15%가 아니라 25% 증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또 이 실적의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면 또 그 시점에 추가적으로 주가는 레벨업이 돼서 반영할 그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내년도 1분기 실적 갔더니 여전히 쇼티지가 있어가지고 가동률이 그만큼 올라오지 못해서 15%가 아니라 이게 1분기 실적이 딱 나온 거 봤더니 연간으로 15%가 아니라 연간으로 7%도 나오기 어렵다 하면 오히려 주가는 15% 반영했는데 7% 성장밖에 안 나오면 오히려 디레이팅 할 개연성도 있어서 네. 이제 이러한 부분이 계속 변한다라고 판단을 일단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싶었는데 여기에 지금 보면은 마치 이익 전망치가 늘어나는 기업은 사야 되는 종목, 네. 떨어지는 거는 팔아야 되는 종목으로 그렇죠. 오해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그게 네네. 결코 아니고 네, 맞습니다. 컨센은 요 정도인데 요것보다 잘 나올 줄 알았는데 못 나오면 주가 빠지는 거고 맞습니다. 거꾸로 못 나올 줄 알았는데 선방하면 주가는 올라갈 수 있으니까 네네. 결국은 실적 전망치의 향후의 변화 추이를 우리가 지켜볼 수밖에 없다 맞습니다. 이런 거죠. 예. 예를 들면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 내년도에 영업이익이 올해하고 비교해서 뭐 제자리 걸음한다 이렇게 지금 이 실적의 전망치 나오지만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영업이익의 사이클이 상반기 좋고 지금 3분기, 4분기, 내년 1분기, 2분기까지는 안 좋아져요. 근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또 실적이 좋아지니까 올해는 그냥 뭐 캘린더 베이스로 딱딱 그렇게 구분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올해는 상고하전데 네. 반도체 이익이 내년도에는 상저하고로 가기 때문에 오. 오히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실적이 부러지는 건 거의 프라이싱이 다 됐다라고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언제 이게 실적의 이 회복이 나오는지 다 투자자들이 그러한 부분에 초점 맞추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반도체 쪽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실적 자체가 올해하고 내년에 차이가 없더라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투자자들의 시각은 점점 어닝 사이클이 올라오는 쪽으로 초점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단지 이 숫자만 보고 버려야 될 주식, 보유해야 될 주식 이러한 식으로 이분법으로 구분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사실 내년도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답을 주신 것 같아요, 이미. 그러니까 내년에는 뭐 지수는 거의 박스권인 것 같고, 솔직히 대부분 전망이. 근데 섹터별 차별화인데, 이제 여기에 나오는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숫자가 아니라, 이 전망치가 이제 더 상향될 거냐, 하향될 거냐, 그 부분을 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은 걸로 첫 번째를 반도체를 지금 꼽아주신 것 같은데, 네네. 같은 흐름에서 또 지금 예상치보다도 더 좋게 갈 섹터를 혹시 또 다른 섹터 보는 게 있을까요? 예, 그 어떠한 업종을 이제 픽으로 할지 그렇죠. 예, 그게 먼저 궁금하니까. 이제 선호할 만한 업종이 어떠한 쪽인지 이 부분인데 예, 예. 저는 낙폭과대 대형주에서 반도체하고 자동차는 분명히 내년에 기회가 있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 자동차. 예. 예. 근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4분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의 이익 모멘텀은 둔화가 되겠지만 시장은 그러한 그 리스크에 대해서는 가격이 많이 프라이싱이 된 거죠. 그리고 오히려 내년으로 가면은 하반기에 실적이 올라오는 이러한 부분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올해는 연초에 좋은 이후에 연말까지 쭉 이 우하향하는 주가의 흐름이었다라고 보면은 내년에는 그 흐름 자체의 변화가 나올 개연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흥미롭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삼성전자가 코스피 대비 이겼냐 졌냐를 한번 보자라는 거죠. 네. 지금 테이블에 보시면은 삼성전자의 절대 수익률, 코스피의 절대 수익률이 있고 맨 우측에 있는 그 셀을 보시면은 상대 수익률이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에 파란색 박스로 쳐놓은 게 그 해에 삼성전자가 시장보다 졌다라는 거죠. 근데 보시면은 박스를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2년 연속 시장보다 진 적이 없어요. 네. 그러네요. 2년 연속 시장보다 못했던 적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그만큼 이익 모멘텀이나 비즈니스 모델이 좋고 또 우리나라 대표하는 시총 1위 기업으로 시장에서 2년 연속 지는 케이스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흐름 안에서 보면 물론 이게 반도체 사이클 다른 이러한 전반적인 수요 부분 체크해야 되겠지만은 그냥 시장 내에서 직관적으로 보면 전자는
시장에서 2년 연속 진 적이 없다라는 과거의 학습 효과를 놓고 보면 내년에 시장보다는 낫지 않겠냐. 그럼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내년에 시장에 마이너스 나고 마이너스 나고 전자도 마이너스 나는데 시장보다 이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시장을 이길 만한 이러한 대안으로는 충분히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삼성이라고 편드는 건 아닌 거죠. 아니, 그죠? 그러면, 예. 아니 하이닉스도 같은 맥락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아니 차를 좋게 보시니까. 네네. 예. 다음에 이제 자동차 쪽인데 이게 자동차가 사실 올해 생각보다 고전을 많이 했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예.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별로 비싸지 않은 차량용 반도체 이게 없어서 이게 자동차가 계속 딜레이 되는 거죠. 저도 지금 차를 이제 교체하려고 신차를 신청을 했는데 지금 5개월 정도 대기하라고 하니까 현대차를 그래서 이 정도로 지금 이제 생산이나 가동이 원활하게 좀 안 나온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현대차나 기아차 다 고전했다라고 볼 수 있고 근데 재미난 게 올해 전 세계 자동차의 수요는 어디에서 올라왔냐라고 보면 선진국에서 올라온 거예요. 네. 미국에서 중고차 가격도 폭등했고 미국에서 신차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좋았던 상황이죠. 그 다음에 유럽이었죠. 반대로 이머징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코로나 확산세가 있었기 때문에 이 락다운이 계속 있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신흥국가의 자동차에 대한 이연 수요는 올해까지 전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현대차나 기아차는 선진국에서도 잘하지만은 사실 현대차의 판매 비중 보시면은 국내가 19%, 다음에 북미가 28%인데 오히려 현대차나 기아차는 신흥국에서 전체 이 판매의 4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머징 쪽에서 디맨드가 올라오면 전 세계 완성차 업체 중에 가장 수혜 볼 수 있는 거는 현대하고 기아차 정도가 된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다음에 이제 현대차하고 기아의 글로벌 가동률 이렇게 보시면은 코로나 때 이 가동률이 68%였습니다, 작년에. 근데 엄청 떨어졌네요. 예, 68% 글로벌 가동률이. 근데 올해 이게 쇼티지만 아니면 80% 이상은 올라왔어야 되는데 이게 쇼티지로 인해서 가동률 자체로 72% 정도로 추정이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에 가동률은 분명히 올라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머징 쪽에서의 자동차에 대한 수요 증가, 여기에 가동률이 올라가는 이 사이클이 맞물리면 현대차나 기아의 실적은 올해 대비 내년에 생각보다 크게 성장할 여지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다음에 그럼 꿈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냐? 꿈은 다 전기차에서 찾아야 되는 거죠. 근데 현대차가 상대적으로 그런 전기차 비즈니스에 대한 꿈을 투자자에게 좀 더 심어준 부분이 있는데 아마 그 부분은 내년 1분기에 투자자하고의 미팅을 통해 가지고 이 전기차의 미래나 라인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할 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시점에 또 새로운 꿈을 투자자에게 좀 제공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라고 보는 시각입니다. 예. 그래서 반도체와 자동차 업종 좋게 네. 보고 계신다. 그런데 사실 이 의견은 모든 분들이 이야기하고 계셨어요. 맞습니다. 네네네. 지금 한 4개월 들은 것 같아요. 네. 삼성전자, 현대차. 예.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굉장히 지쳐 있을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네. 내년은 정말 이 이야기가 좀 맞기를 네네. 좀 기대를 해보고요. 네, 일단 근데 그 사실 삼성전자, 현대차는 뭔가 엣지를 줄 수 있는 종목은 아니잖아요. 네네네. 어떻게 보면 그냥 기본으로 가져가는 맞습니다. 종목이고 결국은 이제 우리가 뭐 텐베거라고도 뭐 얘기를 하고 하는데 예. 뭐 텐베거까지는 아니더라도 결국은 이제 그 시대 주도주에 대한 관심이 좀 높은데 네. 내년도 주도주로 보시는 거는 그 성장주 쪽도 이 반도체와 자동차는 뭐 시장의 원투펀치고 낙폭과대 대형주 네. 또 그러한 부분이 올해 고전했기 때문에 내년에 업사이드 기회 있다. 이제 이러한 흐름하에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다음에 이제 성장주 쪽에서 계속 이제 다코스가 나오는 흐름인 거죠. 근데 우리나라의 성장주도 이 세상의 변화 또 시대의 변화 이러한 쪽에 맞춰가지고 꾸준하게 성장주 내에서도 노테이션이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네. 네. 뭐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 차트 통해서 한번 정리해 봤는데 예전에는 바이오주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성장주였죠. 지금도 그렇죠. 물론 성장하고 있지만은 고 조금 지난 고 이전 시기에는 유일하게 이제 성장을 대변했던 그래서 바이오의 신약 개발, 뭐 임상 통과, 네. 다음에 라이센스 아웃 이러한 쪽과 맞물려 가지고 많은 이제 업사이드 기회가 있었던 시기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성장주가 어느 쪽으로 움직였는가를 체크해 보면은 플랫폼 기업들이 또 네. 확장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업 다각화하고 그러한 부분이 이제 현금으로 이제 마니타이제이션 되는 과정에서 이제 또 주가의 레벨업이 올라왔다라고 볼 수 있고 네. 그 이후에는 뭐 전 세계 공이 나오는 부분인데 이제 전기차 쪽으로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2차 전지 관련된 쪽의 주가가 지금도 물론 많이 올라가고 있지만은 이러한 쪽이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인 성장에 이제 주도권을 지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쪽으로 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미디어나 컨텐츠 쪽이 충분히 이제 그러한 가능성도 있고 또 우리나라 기업이 충분한 역량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미디어나 컨텐츠 관련된 쪽에서 새로운 성장 기회가 미래에 많이 생길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라고 보는 시각입니다. 이것도 제 의견과 너무 똑같아요. 그런데 그런데 이게 지금 차트에 보아도 그렇지만 2차 전지 포트폴리오가 올라온 것만큼 지금 미디어도 맞습니다. 엄청 그러니까 올라왔는데 저도 그 질문을 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주가까지만 보면 반토막 난 기업도 그러니까 오름폭의 절반을 맞습니다. 하락한 반토막이 아니죠. 오름폭의 절반을 반납한 기업들도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예. 11월 달에 정말 무시무시하게 올라왔잖아요. 이게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성장주가 갖고 있는 주가 변동성은 네. 불가피하게 담고 가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성장주를 좋아하시는 투자자분들이라면 그러한 높은 변동성을 갖고 갈 수밖에 없는 그림으로 좀 보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 뭐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플랫폼 기업도 마찬가지인데 네. 예를 들면 뭐 카카오가 예전 주가 대비해서 아까 텐베거 말씀하셨지만 그 부럽지 않은 이 주가 상승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한 번씩 이 주가가 출렁거리거나 아니면 어떠한 규제 리스크 아니면 뭐 글로벌리 이게 불확실성이 올라오는 과정에서 그러한 흐름을 반영하면서 이 주가가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한 변동성이나 주가의 급등락은 어느 정도 안고 가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 리스크를 회피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성장주보다는 오히려 가치주나 아니면 그냥 캐시플로가 플랫폼 그러니까 안정적인 이러한 쪽에서 대안을 좀 만드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이거는 가장 뭐 기본적으로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뭐 성장주가 됐건 가치주가 됐건 아니면 시가총액 상위 대표 종목이 됐건 두루두루 사실은 갖고 가야 되는 거지. 특정 종목 하나만 가지고 거기에 나의 모든 주식에 대한 등락이 그 한 종목에서 결정이 되는 것만큼 이 관리가 안 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전제하에서 성장주의 이 가능성이 올라오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쭉 뭐 전체적인 뭐 인플레이션 화두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시장 흐름하고 또 섹터 흐름까지 그다음에 이제 타픽으로 보는 종목들까지도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이제 투자 관점에서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어떤 종목을 결국 뭘 사야 되잖아요. 뭐 요즘 ETF도 있긴 하지만. 네네. 근데 뭐 저도 직접 운용을 하는 입장에서도 항상 고민하는 게 어떤 종목, 어떤 기업을 살 거냐, 어떤 주식을 살 거냐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할 수밖에 없거든요. 혹시 서타임 시장 오래 보신 또 업력이 있으시니까 또 많은 투자자분들에게 어떠한 그 기준과 어떠한 관점에서 이런 좋은 기업, 좋은 주식을 고를 수 있는지 그런 노하우를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도 증권회사 입사해서 한 25년 정도 이게 주식시장의 사이클을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일부에 이제 외환위기 관련된 쪽 말씀을 하셨는데 외환위기도 봤고 뭐 카드 사태도 보고 금융위기도 다 보고 유럽의 또 재정위기 이번에 또 팬데믹까지 다 경험했었는데 그 25년간의 생활을 통해서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의 득도한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거창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은 제가 그냥 제 자식이나 아니면 주위 사람들에게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주식 투자라는 게 결국은 사람에 대한 투자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사람? 사람이요. 예, 이게 무슨 말인가 이제 의문을 제기하실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에 투자를 한다라는 거죠.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에. 예를 들면 제가 1990년대 이 대학 다닐 때 80년대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스티븐 스필버그가 네. 영화 감독 예, 영화 말씀하신 감독이죠. 거죠? 네. 보면은 저는 전 세계에서 가장 창의적이고 가장 혁신적이고 가장 생산적인 사람으로 저는 그 사람의 영화를 좀 봤었습니다. 저 사람만큼 창의적인 사람이 누가 있었나? 그때 제가 주식을 잘 모를 때였던 거죠. 근데 90년대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고 창의적인 경영자는 빌 게이츠였던 것 네.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마이크로소프트를 샀으면 어땠을까라는 거죠. 물론 지금까지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90년대에 내가 내 포트폴리오에 마이크로소프트를 가지고 있었으면 저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투자자가 되는 거죠. 그럼 2000년대에는 누구였냐 전 세계에서? 저는 애플의 스티브 잡스였어요. 그렇죠. 그렇네요. 그 사람만큼 똑똑한 경영자가 없었던 거죠. 그러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그 사람을 나는 애플 주식을 내가 사서 그 사람을 고용하는 거잖아요. 예. 애플의 주인이 돼서 그 경영자를 제가 고용하는 부분이고 네. 그 사람은 전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데 나보다 일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 애플 주식을 샀을 때 제가 가장 잘한 투자가 되는 거죠. 네. 그럼 2010년대는 누구였냐? 저 개인적으로는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가장 똑똑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사람을 제가 그 회사의 주주가 돼서 투자했으면은 자꾸 우리는 단기적인 실적에 일희일비하고 외국인이 주식 팔면 수급이 깨졌다라고 하고 이동평균선이 깨지면 추세가 무너졌다라고 얘기하고 분기 실적을 미스하면 어닝에 쇼크가 나왔다라고 벌벌 떠는 거죠. 그죠? 이게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투자하면서 그러한 부분을 보면서 희로애락이 나오고 거기에서 3개월짜리 맞췄냐 틀렸냐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러한 방식으로 투자하면 요번에 먹고 다음에 까먹고 요번에 먹고 다음에 까먹기 때문에 웬만하면 주식시장에서 이기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고요. 그게 국내가 됐건 글로벌이 됐건 가장 똑똑한 경영자를 내가 고용한다라는 생각으로 이 기업을 선정하고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은 단기 실적 미스에 그렇게 일희일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방식으로 투자하고 나는 나대로 본업을 충실하면 이게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이 이제 같이 맞물리는 그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20대나 30대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러한 쪽으로 접근하면서 장기 투자 쪽의 호흡을 좀 갖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난 그래도 단기 해야겠다. 그럼 단기 투자하시면서 일부 종목이라도 좀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경영자를 내가 사람에 투자한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은 오히려 그러한 부분이 큰 의미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센터장님 정말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한데 요 질문에 대한 답까지 해주시면 완벽할 것 같아요. 제가 무슨 질문할지 아시죠? 2010년까지 아마존 이야기 하셨습니다. 이제 2020년대니까. 네, 2021년인데 2020년대 제일 똑똑한 사람 누구? 그러니까 그게 되게 보시나요?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봤을 때는 야, 베조스가 저렇게 될 건가? 그렇죠. 맞습니다. 그 애플의 이름 뭐죠?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가 그렇게 될 건가? 그게 약간 좀 그러니까 지나놓고 봐야 약간 사후적으로 판단이 되는 맞습니다. 것 같아서 네. 혹시 지금 제일 똑똑하게 보시는 힌트- 그래서 힌트라도- 그걸 계속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저도 네. 지금 요즘 보는 게 앨런 머스크가 지금 미래의 가장 똑똑한 경영자인가 이제 이런 거 자꾸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엔비디아의 네. 저 경영자가 제일 미래에 가장 선점하거나 마이크 창인가 그분. 예, 이끌 만한 사람인지 그러한 부분 자꾸 이제 찾아보고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게 기업을 공부하기보다는 경영자에 대한 공부를 맞습니다. 조금 예, 사람이 주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그 경영자가 올바른 전략을 만들고 혁신적인 생각을 하고 그 혁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 간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이 한다라는 쪽으로 보셔야 되고요. 그 사람을 찾는 과정이 기업 실적이 미스했냐, 서플라이즈가 나왔냐, 그거 찾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는 공부가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자꾸 보셔야 되는 거죠. 그게 아니면은 전 세계 기업이 내가 경영자에 대해서 헷갈리면 전 세계의 베스트의 상품을 보는 것도 나쁘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스포츠 브랜드가 많은데 나이키는 스포츠 브랜드라고 얘기하지 않고 스포츠 컬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왜 얘는 컬처냐? 그냥 우스갯소리로 전 세계에 어떠한 집을 가서 대문 열고 신발을 딱 봐도 웬만한 집은 나이키나 아디다스가 운동화가 다 구탱이 하나씩은 다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브랜드가 아니고 컬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컬처를 가지고 있는 회사라면 충분히 이게 단기적으로는 실적이나 수급에 희비가 엇갈릴 수 있지만은 장기적인 주가는 레벨업이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큰 그림을 보면서 컬처를 보거나 아니면 그 경영자를 보는 쪽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거를 끊임없이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저도 그래서 머스크가 가끔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가끔이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고민스러운 건데 그러한 부분도 같이 맞물리면서 그 판단이 어느 순간에 100% 확신이라는 건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좀 태핑하면서 계속 같이 이제 만들어가는 그러한 접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체는 괴짜가 많은 것 같아요. 잡스도 그 평가가 그렇게 인간적으로는 좋진 않았었고. 오늘 너무 재밌는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시간이 좀 많이 돼서 우리 센터장님은 이만 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센터장님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렸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한번 모실 수 있게 출연을 또 부탁드리면서 이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증권의 오현석 리서치 센터장님이셨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